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금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가 좀 옛날 뉴스공장 스튜디오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왜냐면은 오늘 세 분입니다. 전부 패널이. 아니 근데 밥상은 무지하게 커졌는데 독상이 그럼 괜찮네 오늘. 오늘 텐션 좋아. 요즘 뭘 보니까 오늘 또 신문에 나왔더라고. 사법제도 비서관 이번에 신문에 그냥 이름이 딱 박혔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영문을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그 신문에서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아니 전혀 저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파트너 신인규 변호사는 지금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 더 옵니다. 오늘 그 장윤선 취재편의점 장윤선 기자를 오늘 한 분 더 모셨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저쪽 국민의힘이 점입 가경이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취재 많이 하는 그 국민의힘 취재하는 장윤선 기자 모셔서 좀 내밀한 얘기 한번 좀 들어보려고. 그 제가 오늘 사실 점심 때 숨 좀 돌리시면서 물 한 컵 드시고 점심에 민주당 의원 잠깐 만났거든요. 박선원 의원 만났어. 이런 못 밝힐 것도 없지.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참 진짜 민주당이 다른 건 몰라도 야당복 하나는 진짜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 그런 거죠? 야당복이 있죠. 이렇게 타이밍 좋게 그냥 꼭꼭 그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려도 참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막 도와주나 그래? 이게 조금 지속되다 보면 네. 장동혁 엑스맨설이 나오겠어요. 민주당 엑스맨이야? 공작원 역할로 이런 거. 자, 진짜 그 얘기 나오게 생겼습니다. 어쩜 이렇게 절묘하게 그냥 딱딱 맞추는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지금 승리한 것 같은 구도로 보일지라도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싸움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수 괴멸 네. 그 길을 지금 재촉하고 있다. 보수의 종말. 종말이죠. 그 책 그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보수의 제가 종말. 2년 전에 썼던 예언했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거로 가겠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가 없는 말에 우리 PD가 편집에 너무 공을 들인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근데 우선은 제명을 당한 사유를 얘기를 하질 않잖아요. 지금 무슨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제명당했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그것도 일부 이유일 수는 있는데 지금 제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당원 게시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론조작. 지금 장윤선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장윤선 기자 모신 거는 국민의힘 요즘 점입 가경이라서 그쪽 취재 많이 하시잖아. 취재하다가 늦었어요. 4층까지 올라오셔 숨 차실 테니까 잠깐 쉬면서 신인규 변호사 맞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제명인데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좋은 정치를 자꾸 한동훈 전 대표가 운운하는데 전 한동훈 대표한테 묻고 싶은 게 본인이 좋은 정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좋은 정치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좋은 정치를 운운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좀 괜히 그 폼 잡는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폼사였는데 그거 빼면 뭐가 남는다고. 폼 빼면 없는데. 그걸 잡지 말래. 이번엔 폼은 진짜 많이 잡았어. 반대 I'll be back. 터미네이터. 이른바 터미네이터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다각도로 취재를 해봐도 딱히 각이 서지는 않는다. 일단 내일 큰 집회가 있다고 하고 그 집회 컨셉이 장동혁 사퇴하라라는 거여서 내일 한동훈 대표는 등장하진 않는다고 해요. 내일 집회가 어디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도에서 아마 국민의힘 당사 당사.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사에서 이렇게 돌아서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그 산업은행 라인 그쪽에서 하는데
많이들 올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꽤 많이 모였었다면서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실제로 경찰은 2,000명이라고 하고. 보다 더 아래로 추산을 하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10만 명 모였다고 그랬고 거긴 뭐 10만 그건 명 아니고 주최 추산에 3만 명인데 보통 10배 뻥튀기를 하니까 네. 한 3천 명 정도 모인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져요. 3천 명 그러니까요. 정도. 그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2월 6일인가 8일인가 한동훈 대표가 출판 기념회가 아니라 뭐지? 토크 토크 콘서트. 콘서트를 잠실 아. 체육관에서 하는데요. 8일. 그때는 2만 명? 2만 명 예상이? 정도 예상 인원 상당히 많이 모였고 그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2만 명 채울 수 있을까요? 10만 명 모였다는데 지난주에. 팬이 많아요. 아니 근데 제가 말로 보니까 하는 데는 누가 세볼 것도 아니고 그거 뭐. 근데 이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추앙하고 뭐 네. 좋아하고 이런 팬덤이 없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 안에서 당원들 사이에서는 어떤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유승민 전 대표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결이다라는 해석과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신자 프레임에 걸렸다 하더라도 한동훈은 또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 들고 나오는 개혁 과제라는 게 없다. 자기가 억울한 거는 주장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리고 보수를 어떻게 재편하겠다. 최소한 어떤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뭐 장동혁 지도부하고 싸운다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실제 지역위원장들 몇 명 통화를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 문제 이외에 다른 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믿고 새 판을 짠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계획도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문제 외에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자기 문제 외에 아는 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유, 민망하다. 정확한 말씀이시 민망하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팩트를 봤을 때 유승민 대표는 원내대표 할 때 뭐 그때 그 연설하고 나서 그냥 난리가 났지만 이른바 뭐 따뜻한 보수 뭐 그러니까 중복지 뭐. 어느 방향으로 네. 가자라는 거는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당 대표 할 때도 그렇고 네. 이 방향이 없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그때 뭐 선거 치르면서 이기자 뭐 그러면서 셀카 찍고 막 전국을 다닌 건 알겠는데 네. 던지는 메시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우리 정치가 맞아. 가야 될지 국가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라고 적어도 주장은 해야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건 맞아.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맞아. 저는 아는 게 있느냐가 우선적인 질문이 돼야 돼. 일단 그런데 말하는 폼은 뭔가 좀 그럴듯하잖아.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내용이 없잖아. 굳이 있자면 뭐 이런 거죠. 반정치성 정치인데 결국에는 의원수 줄이자 내지는 뭐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자라는 그 얘기도 있었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목련 대표가. 꼽힐 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 김포가 완전 서울입니다. 반정치처럼 한국 정치를 더 퇴행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만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해로운 정치를 해왔다. 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없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뭘로 채우냐면 이미지와 쇼로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YS 얘기하면서 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한동훈하고 대도무문하고 그게 매치가 됩니까? 네. 거기다가 당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생닭 사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들고 유세 때 찍은 진짜 거 그 경동시장. 레어 치킨 있잖아요. 레어 치킨. 그러니까 그거 엄청 많은 분들이 크게 그 생닭의 왜 그 그러냐. 표면만 생각이 날 뿐 그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는 그 YS가 네. 독재 정권과 싸웠던 목숨 건 투쟁과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사실은 인생에서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온 게 윤석열 계엄을 몸으로 막았다면 바로 탄핵시켜야 되는데 그때도 막 그쵸, 묻지 말라고 찍어주죠. 기자들한테 곤란하니 막 이런 모습 보였거든요. 어떻게 이게 YS 서사와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YS의 이미지만 차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YS 둘째 아들 차남 현철 씨가 가서 손 잡아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네. 권위가 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림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미지만. 기획만 하고 그래서 그런 진정성이 사실은 이제 그 몇몇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물어보면 특별하게 동요는 없다. 저 사람은 결국 본인 문제에만 골몰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계 쪽 취재하면 어떤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완벽한 윤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런 서사가 지금 왜 웃어요? 자꾸 얘기 단절이 돼요? 취재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술 안 먹는 윤석열인데 뭘 단절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막 윤 어게인과의 단절을 시작으로 해서 정당 정치를 좀 새롭게 복원해 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매우 공허하게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측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전반적으로 친한계 플러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쭉 뭐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뭐 이를테면 뭐 신당 창당을 한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뭐 자맹을 한다, 여러 뭐 개연성인데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취재해 보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소위 친한계 국회의원들하고 저녁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일종의 무슨 도원결의 같은 거를 하는 자리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밥만 먹었다. 진짜 밥만 먹었다. 근데 대표 시절에도 그랬거든요. 대표 시절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대표가 그 최고위원들이나 당직자들하고 밥을 잘 안 먹는다. 얘기를 잘 안 한다. 혼자 회의 끝나면 딱 방문 닫고 혼자 들어가 앉아 있는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을 함께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그 격분한 나머지 뭔가 도원결의를 할 법도 한데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전혀 있는데. 없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여러 조언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미국을 가라. 그냥 싹 사라져라. 그 고국에서 당신을 부를 때까지 사라져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별로 답이 없고. 요즘 미국 잘못 갔다간 총 맞아. 옛날 그래서 안 미국도 가나? 뭐 이것도 있고 자맹해라. 그냥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그냥 사라져라 당신 좀 사라졌다 나타나라 이런 제안을 하는데 그 성정상 그거는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좀 되는 그럼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출마설도 있고 그러니까 신당 창당 뭐 여러 가지 뭐 누구는 서울시장 뭐 얘기도 있고. 아니 근데 그건 다 아닌 것 같아요. 자맹이나 신당 창당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예. 이제 남은 선택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뭐 이렇게 팬 미팅 형태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장외 투쟁하는 거, 뭐 토크 콘서트가 됐던 팬 미팅 행사가 됐던 이렇게 돌면서 하는 게 있을 거고 나머지는 무소속 출마인데 이거는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정말 당선돼서 살아 국회에 돌아오면 힘이 확 실릴 텐데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그냥 가야 돼요 집에. 떨어지더라도 서사를 만들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서사 만들기가 만만치 않을 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험지에 출마해서 선전을 해. 박빙의 승부를 벌이다가 그러면 그건 진짜 최악이고. 최악이 아니지. 그건 국민의힘 험지에서 그 정도 성적을 거두면 2등 하더라도 꽤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면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험지에서 그래 국민의힘 후보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민주당하고 삼자가 같이 경쟁을 해서. 아니 국민의힘은 어차피 국민의힘 험지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득표율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소속인 한동훈과 민주당 후보의 선전을 벌이면 의미가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못할 거예요. 그거는 뭐 떨어질 거가 예상되는 상황은 안 나간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아주 강세 지역에서 그러니까 TK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그 시나리오를 짤 텐데. 그래서 뭐 대구시장 얘기도 나오고. 시장보다 뭐 보궐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구 시장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출마설이 가장 유력은 하다. 그런데 지금 전체 6명이 경쟁 중인데 6명 중에 하나가 대구시장을 나가면 한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보궐선거로 출마를 해서 지금 보면 조국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그 국회의원 배지가 최우선적 과제인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속에서 한 대표는 이제 그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진숙을 내보낸다.
아예 그래서 의원 아닌 그래서 아예 보궐 요인은 자리를 아예 없는 안 내보낸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 지방선거 국힘 전략은 한동훈 봉쇄 작전이다. 아무데도 못 나가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무소속 나가도 어려운 게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 의원들이 비례가 많고요. 한동훈계가.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일부 있어요. 뭐 송파, 갑을에 뭐 박정훈, 배현진 등등 있는데 고동진 의원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따라 나올 일이 지금 전혀 만무하거든요. 일도, 예. 뭐 창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소속인데 한동훈 대표를 또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선거 국면엔 상당히 이런 정당의 제약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렇겠네. 혼자서 공중전화하면서 개인기로 돌파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 당직 선거 대표 나간 거 외에는 선거 경험이 없잖아요. 네. 캠프도 이제 거의 처음 끓여보고 이제 하면 이제 공직 선거는 처음일 텐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그러니까 역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큰 시험대에 올라가는 거라서 그런 도박 같은 일을 또 할 성정인가 이런 걸 보면 그냥 바깥에서 국민의힘 나쁘다 이거 한 5개 시도 계속 네. 권역 돌면서 아마 장애 시위하는 편이 아마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시간은 자기네 편이라고 보더라고요. 친한계에서.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국힘이 아주 그냥 대패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 6월에 장동영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비대위가 뜨고 비대위가 뜨는 가운데 뭐 8월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치면 대안론에서 한동훈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중심으로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냐. 다 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알토란인데 그걸 한동훈한테 그렇죠. 넘겨주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오세훈 시장도 왜 어제 장동혁 물러나라고 했겠냐. 이것은 국민의힘을 자기 중심으로 새 판을 짜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황당한 꿈을 꾸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참패를 해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뭐 당장은 비대위로 오겠죠. 근데 두세 달 후에 열리는 전당대회는 글쎄 당시 시점에 오세훈 전 시장이 나오겠죠. 당대표 그렇죠. 후보로. 예. 당연히. 구심점이 되겠죠. 그럼 오세훈 시장이 어제 그 장동영 물러나라고 한 것도 그러니까 그 의도에서 지금 말한 건데 예. 한동훈은 지금 그걸 잘못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 그거는 뭐 근데 각자 뭐라 그래야 되지? 각자 자기식으로 이제 계산 또는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취재해 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쪽은 계획이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있을 집회 얼마나 모이나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진짜 많이 모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진짜 많이 모일지 아니면 지난주하고 비슷할지 요게 있고 하나 중요한 변수로 보는 게 날씨더라고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좀 덜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많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그럴 수 있고 있겠네. 또 하나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김종혁 최고위원은 하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가처분을 할지 말지를 놓고 또 고민 중에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 월요일쯤 가부를 결정해서 기자들한테 풀한다는 거고요. 그 가처분도 뭐 막 약간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분 같아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게 자신의 정치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따져서 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토크 콘서트 있고 그 이외에 다른 계획은 없다. 그럼 지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뭐 찌라시 뭐 이걸 갖다 이렇게 그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이게 하도 많이 돌아서 오한 연합이라고 찌라시 뭐 요즘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합해서 오한 연합을 해서 장동혁에 맞설 것이다. 그러니까 장동혁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지금 밀고 있으니까 당권파에서는 그 찌라시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한테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네. 매우 격분하면서 말도 안 그래? 되는 격분해? 소리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시종일관 네. 어제 그 오세훈 시장이 밝힌 바는 신년 인사회 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의 방향을 일단 밝힌 바 있고 그 연장선에서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 서울시장인데 정치적 발언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이 정말 그 윤석열과 절연하고 외연 확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시장의 판단을 쓴 것이지 무슨 오한연대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정한 바도 없다. 그 저는 오한연대 들으니까 무슨 뭐 감기 몸살 오한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한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
근원이 없는 감기 몸살 수준이고 장나연대가 오히려 가능성이 있죠. 장동혁, 장나연대. 나경원 연대가 훨씬 더 거기는 지금 파급력이 뭐 그렇죠. 눈에 있는 드러나는 거고 거고. 여기서의 이제 변수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늘 장이 서면은 이 장사하는 분들이 와서 막 자기 물건 펼치듯이 안철수 의원은 지역구가 경기도이기는 한데 지금 서울시장으로 안철수를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썰들도 좀 있어서 아무래도 나경원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더 중도 소구력이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2011년에 저기 박원순 시장한테 그렇죠. 접어줬으니까. 2018년도에도 한번 네, 나간 적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뭐 서울시장의 안철수, 뭐 경기지사의 유승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은 모락모락 나오고는 있다고는 해서 아마 지금 뭐 오한연대가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뭐 나경원, 안철수와 같은 이런 다른 판이 지금은 더 크게 열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둘이 밥 한 끼 해봅니다. 먹은 적이 없대요. 누구라고? 오한 오 시장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둘이 밥 먹을 사이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런 캐릭터상. 그리고 사실상 오 시장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잠재적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밥도 같이 안 먹었대요. 둘이 뭐 같은 멍든 가슴끼리 연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 가능성은 없다고. 그건 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렇겠죠. 예. 그리고 여기 또 역시 이준석 또 젓가락 하나 얹었어요. 보니까 한동훈한테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나가라. 대구시장도 아니고 서울시장 출마를 조언했거든. 이거는 무슨 의도예요? 아니 뭐 망하라는 의도. 그러니까 망하라는 의도지 딱. 욕이다 나가서. 욕 욕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예. 사망해라라는 네. 거죠. 완전 나가서 사망하라고 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저주를 그렇죠. 퍼붓고 있다.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매번 저런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저게 그 선의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너 가서 그냥 죽어라. 그렇죠. 완전히 막말로 정치계에서 이제 매장시키려고 막말로 하는 거.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저걸 조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 얘기를 듣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할 리도 없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속내만 뻔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예.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네. 난 근데 왜 매번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그 소위 말한 과거 평론가의 습성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네. 지금 정치인이잖아요. 당 대표 아닙니까? 그럼 개혁신당의 미래를 얘기하고 본인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훈수만 두고 다니는 것도 좀 어처구니가 없지만은 좀 마음씨를 곱게 써야 되는데 저렇게 자꾸 비호감의 점수만 누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런다고 뭐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준석 의원은 자꾸 저런 식의 상대를 논평하는 저런 정치를 계속 이어간다면은 본인 스스로 저는 발목이 잡히지 않나. 아니, 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평론가가 누가 봐도 죽는 길인데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 평론가가 어디 있어요? 그건 평론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자기 정치인이라는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좀 안 좋은 방식으로 이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개혁신당도 뭐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개혁신당도 지금 독자 생존이 안 되는 정당이에요. 지방선거 혼자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거연대라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지만 장동혁 대표 쪽에서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하지 않으면 뭐 삐죽삐죽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 뭐 이렇게 저렇게 그림은 많이 그리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나 소위 얘기하는 보수 진영의 대패가 좀 예상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판을 어떻게 짤 건가 거기에 오히려 더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준석- 딱히 지금 누가 키맨이 없어요. 그냥 서로 그 짝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근데 같아요. 지금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은 상당한 위기인 게 내부 이탈이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했던 김성열 씨 그분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당직도 사퇴하고 탈당도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공천한 받고 거예요. 있는 이제 김- 그런 상황이에요. 저런 문제 때문에. 네, 공천 예. 김경시 의원 관련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은 이것도 전 참 나쁜 의도라고 보는 게 뭐 99만 원에 출마하자면서 출마자들을 우르르 모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사실은 희생시켜가지고 본인의 당을 연명해 가는 건데 그러면 본인도 그런 희생을 요구하려면 자기도 최소한 그 배지를 내는 희생을 통해서 경기지사를 나간다든지 그분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배지는 또 지켜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희생만 해라. 이 전형적인 기득권 문법으로 하고 있고 이준석 의원이 살려면 이제 세 가지 연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오세훈이나 유승민과 같은 계열과 손을 다시 잡는 방법, 내지는 한동훈과 손을 잡는 방법, 하나는 장동혁과 손을 잡는 방법. 요 세 가지인데 이게 다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오세훈, 유승민은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감정으로는 내가 오세훈이나 유승민보단 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연대를 안 할 거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라이벌의식? 약간 본인이 좀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의 언어를 퍼부으니까 이것도 연대가 어려워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도 막 한동훈 손 잡아야 된다 얘기를 해도 둘이 그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한 단계가 됐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허기하고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장동혁과의 연대인데 이거는 자기 모순인 게 국민의힘 싫어가지고 뛰쳐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내란을 정당화하고 윤어게인을 하고 있는 장동혁 체제에 또 수그리고 들어간다? 이건 자기 모순이 또 된단 말이죠. 아니,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준석 의원의 선택지는 3번이 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장동혁밖에 높아요. 없는데 예. 그건 지난번에 이제 한번 단식할 때 찾아갔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건 엄청난 자기 모순의 비판에 빠질 뿐만 아니라 아니 집 나갔던 사람이 또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안 싸웁니까? 우리가 깨진 꽃병은 아무리 테이프로 붙여도 물이 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이 독자로는 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요 세 개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 저도 아마 장동혁 대표 쪽 손잡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장동혁 체제에서 김민수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근데 사실 그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에서는 그 장동혁하고 지금의 윤어게인 장동혁하고는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다라는 주장은 기자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이런 그 현실론에 대해서 자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아니 지금 뭐 고성국 박사가 나와가지고 전두환 사진 걸고 윤석열 사진 거는 정당을 만든다는데 그 당의 당대표인 장동혁과 어떻게 손을 잡고 하냐. 윤어게인을 하자는 데하고는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장동혁의 노선 변경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 그런데 장동혁이 노선 변경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극우로 가는 한 그 손은 못 잡는다. 그러면 오세훈이냐 아니면 또 뭐 한동훈이냐.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같이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대요. 일면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공중전은 많이 했지만. 그래서 뭐 그쪽하고 손잡을 가능성도 없고 오세훈 시장은 조금 오히려 여지가 있다. 과거에 인연도 있고 그래서 한다면 오세훈과의 연대설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선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망한 집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거냐. 그때는 이제 연대가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오세훈과 같이 막 그 멍든 가슴끼리 손잡고 들어가서 이제 국민의힘을 다시 그렇죠. 재건. 접수하는 네, 접수하는 어게인 거죠. 2021 아마 그걸 꿈꾸겠죠. 그렇습니다. 김종인 예, 위원장이 예.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수는 지방선거 이전에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는 망했다 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재건을 해서 그 집을 누가 먹느냐 이 아까 싸움이 진짜 치열한 것 처음에 같아요. 제가 장윤선 기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오늘 낮에 박선원 의원 잠깐 만났거든요. 아, 그때 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야당 복은 진짜 있다고.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크게 있네. 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천원금 때문에 이 난리를 쳐도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이 기적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기자. 자. 아니 그럼 그 이준석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면 아까 김영남 의원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혁이한테 가는 게 가장 현실성이 있다라는 부분. 저도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이준석이 오늘 그 제안했잖아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윤어게인 세력들 100대 1로 한번 토론 붙어보자. 네. 그 참가비 1인당 100만 원씩 네. 이거 내고 이거는 장동혁하고 지금 배척되는 척을 지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의 장동혁은 불가한 거예요. 자기 명분상. 그래서 장동혁이 변해라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그 가능성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지방선거까지는 어렵고 이후에 망한 다음에 어떻게 재건할 거냐. 근데 저것도 그렇게 잘 될 거라는 기대 속에서 내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은 것 같다. 뭐 개혁신당 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것도 기부행위에 걸리지 않나 싶기도 한데 뭐 제3자 기부행위 관련해서 뭐 선관위 유권에서 유권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그 탈법과 불법의 그 합법의 경계선에 있는 짓을 왜 국회의원이 전 하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경계인. 그리고 본인이 이제 토론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오만을 떨면서 저렇게 1대100으로 해보자 뭐 돈 걸고 내기하자는 식의 그러니까 정치를 전형적인 승패 전형적인 게임으로만 이해하는 이 반정치 증상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정치를 계속 이어나가는 방식이 과연 유효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도 이제 40 넘었고 정치도 오래 했는데 이제 잘 안 고쳐지는구나. 저 방식을 내려놓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걸 누가 응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있겠죠. 일부. 참가자들 아니야, 지금 아니야. 3명 나왔니? 내후에는 3명. 없을 아니 거예요. 없지. 왜냐하면 안 할 것 같은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누구와도 1대1 토론을 붙겠다고 하면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1대100. 100대 1이잖아. 그러면 어쨌든 이 토론 시간의 점유율은 100명이 50%를 나눠 갖는 구조가 될 거고 이준석 혼자 50%를 독점하는 구조가 될 텐데 그걸 왜 해? 누가 해? 내 지분은 100만 원 내고 0.5%밖에 내가 토론 시간에 없는데. 점유를 못 하는데 미쳤어요. 그걸 누가 완벽히 해? 손해 보는 그럼. 장난이죠. 아니요. 그냥 저거는 근데 그 개혁신당 사람들도 그래요. 계산은 아이디어지 빠르네. 뭐 그냥. 그냥 이벤트 정치고 이벤트. 예, 아니 그리고 예.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저게 성사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던데요. 아니 개혁신당 그냥 사람들도. 뉴스에 한 줄 나니까 하는 거지. 기사용이야 기사. 그러니까 저는 예. 앞으로 근데 토론 금지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대선 토론에서 네. 이게 전 국민이 보는데 언어 그러니까. 성폭력을 젓가락. 그냥 대놓고 하잖아요. 젓가락 발언을. 그걸로 끝났어. 아 그러니까 내가 근데 봤을 때. 그런 상습범을 이거 어떻게 토론장에 세워서 저것도 보도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도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국민들 앞에 또 네. 이상한 발언 또 나올 네, 텐데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죠. 더더군다나 저기 그래서 참가자가 지금 3명 신청하니까 황교안하고 민경욱 참가해라. 네. 나를 짓밟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황교안, 민경욱 나오면 진짜 가관일 것 이제 같아요. 황교안급으로 갖고 가는군요. 아니 근데 요새 그런 얘기 한대요. 보수 쪽에서. 오늘 제가 그 개혁신당 김철근 실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예전에는 무슨 영남 보수, 그다음에 뭐 강남 보수 이런 말을 했는데 요새는 교회 보수라는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완전히 그 교회가 잠식했다. 그런데 이 교회 보수는 실패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남 보수, 강남 보수들은 우리가 지난 대선 패배했고 윤석열이 계엄했으니까 이거 실패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재건할까 이걸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교회 보수는 이 고난을 딛고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 부활을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심정으로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심각하다 했더니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김종혁 최고위원이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교회 보수가 아니지 우리는 사이비 교회 보수지. 그래서 더 골치 아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야당복은 답이 없어요. 진짜 있는 것 같아 네. 민주당이. 엉망인 것 네. 같아요. 자, 한동훈 얘기는 뭐 국민의힘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자, 그 김건희 무죄 판결문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일단 혐의가 무죄인 이유로 우인성 판사가 저걸 들었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범들이 김건희한테 굉장히 적대적인 표현을 썼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수 그때 저 김기현하고 민태균이라는 사람이 다 주가 조작 플레이어들이거든요. 주가 조작범들이. 그러니까 밑바닥. 얘네들이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놔요 하고 물어보니까는 김기현 주포가 김건희 같은 싸가지 시스터스 선수들은 말고 다른 팀을 대기시켜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대적으로 표현하는 거 보니까 공모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무죄를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말도 안 약간 뭐랄까 상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얘기는 적어도 사회성이 좀 떨어져. 김건희 같은 싸가지 시스터즈는 매수 대기조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지. 예. 어? 그러면 같은 주가 팀이라 조작의 이거지. 공범이지 그게. 그렇지. 맞아, 딱 그거야. 네. 매수 대기조 중에 한 명이 김건희였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매수 대기조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네. 여러 명 있었어 실제로. 그 중에 특히 싸가지가 없어서 꼴배기 싫어. 그러니까 매수 대기조라는 건 어차피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를 이렇게 띄울 건데 사는 조 아니에요.
하는 조가 네. 아니고 네. 사는 조인데 어쨌든 자기가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가서 사기 시작한 요 때부터 얼마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야라고 오더를 주는데 몇몇은 일부는 그 전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이익이 좀 더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애들은 내가 좋아하는 애들은 좀 일찍 사라고 슬쩍 알려주고 그렇네. 싸가지 없는 애들은 좀 비싸게 사도록 나중에 알려주는 그 내용이야. 주가 조작 좀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해봤어. 주가 조작 나 보고 내 눈을 보고 말해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 했어. 너무 주가 잘하셔. 조작 수사 전문이지 주가 조작 전문이 아니에요. 수사. 한 글자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무죄 증거로 들이대냐. 저거는 적어도 김건희를 포함한 싸가지 시스터즈는 매수 대기조의 일원이라는 얘긴데 저거는 그 공동 정범의 일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공모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공모에 대해서 우인성 부장은 그냥 눈 감아준 거죠. 왜? 김건희 무죄 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냥 무죄를 주기 위해서 논 거를 사후적으로 꿰맞추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러니까 공모가 없었겠네. 오히려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 논리를 갖다가 해괴하게 맞추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공범에 대해서 볼 때 서로 범행에 대해서 묵시적 공범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범행을 일으키자. 이게 공모인데 그러고 나서 공범들끼리 티격태격 할 수 있죠. 사람 관계인데 근데 그것만 콕 집어가지고 둘이 싸웠으니까 공모까지 없는 거야.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괴한 논리를 저렇게 참 판결문에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우인성 판사는 정말 판사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 조작 세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먼저 빠지려고 해서 칼부림 나고 그래. 네. 그래서 뭐 진짜 칼부림 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제가 우인성 판사가 아까 제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인성 판사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모든 주가 조작범들은 저 김기현이나 민태균 이런 밑에 잔바리들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권오수까지 다 같이 골방에 모여갖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걸 공모라고 보는 거야. 근데 김건희는 김기현이나 민태균이 재판에서도 권오수 재판 때 항상 말해왔거든요. 김건희는 우리하고 체급이 달랐다. 그래서 자기들 얼굴 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김건희는 철저하게 대장인 권오수하고만 상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범이죠. 주범 중에 주범이지. 주범이지. 배우죠, 배우 사실. 당연히 그러니까는 김기현이나 민태균은 자기네들끼리는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말하고 XX 듣던 대로 XX구만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김건희는 권오수하고 대장인 권오수만 상대를 했어요. 급이 다른 거죠. 급이 다른 거지. 김기현도 그렇게 말했다니까 재판에서 김건희는 우리하고 급이 다르다 그래서 직접 전화하거나 뭐 말할 그런 의논 상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단독 보도로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권오수 그 재판에서 김건희만 살고 우리만 다 달려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 편지 그거 중요합니다. 예. 김기현이 그러니까 토로스 증권의 지점장이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주가를 실제로 막 사고 팔고 작전을 한 플레이어거든. 그때 도망 다니면서 저 편지를 갖다 민태균이 미국으로 도망간 민태균한테 저 편지를 보냈거든.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하는 건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 그러니까 저 때부터 김건희만 빠진다는 것은 김건희의 배후 뒷배가 검찰, 그렇죠? 윤석열 이런 세력이 있다고 보니까 괜히 우리만 다 당하거나 다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는 저걸 보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한 거야? 저 편지를 보고. 아니 근데 뭐 계약서가 없으면 다 무죄라고 보는 사람이어서 이제 앞으로 뇌물도 계약서 쓰고 쓰고 받아야 받아야 돼. 유죄로 처리하겠다는 거니까. 계약서가 없으면 다 무죄인 거예요. 이거 엉뚱한 사람이죠. 황당무계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뭐 주가 조작도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잘게 쪼개가지고 자기 딴에는 머리를 엄청 쓴 것 같아요. 한자어 쓰면서. 그런데 헛똑똑이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명징한 그 증거가 쫙 나왔고 온 국민이 몇 년에 걸쳐서 이게 뭐 어제 오늘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장장 10년 넘게 있었던 거고 김건희가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검찰까지 수사 라인까지 전부 바꾸고 인사까지 해가지고 저지른 범행인데 그걸 갖다가 다 저렇게 무죄라고 했으니
저 판사에 것 같아요. 대해서. 근데 저는 헛똑똑이가 아니라 전 굉장히 의도적인 사악한 저는 배경을 추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유죄가 명백한데 그 유죄 나오면은 그 다음은 수순이 이제 종합특검하면 검찰에서 덮어준 사람들 수사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법무검찰 라인이 이제 위태로워진다라고 전 우인성 부장이 우려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명태균 사건도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윤석열 사건부터 명태균 사건, 오세훈 사건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게 불똥이 튀고 이제 이준석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인성이 윤 어게인 아니냐. 아니 그래서 이런 저는 의심을 우인성 받는 재판장한테 묻고 싶어요. 내란에 대한 인식은 어떻냐. 만약에 한덕수 사건도 우인성 부장이 재판했으면요. 한덕수 저는 진짜 무죄 내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내란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뭐 공모는 없었다. 뭐 계약서 썼냐 둘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한덕수는 어떻게 또 빼주는 이런 해괴한 논리야. 뭐 한덕수가 자기 홍보한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 정말 우인성 부장은 내란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선 이런 판결 내릴 수가 없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를 왜 이렇게 비호하는 건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신 법무검찰과 변호사님하고 국민의힘을 비호하는 것 저도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고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왜 비호를 할까? 아니 법무검찰과 그러니까 김건희가 앞에 있지만 예. 실제로는 김건희 배후가 예. 법무검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자기 주가 신념 조정 그 우인성 판사는 그럼 자기 신념이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그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 둘 중에 되겠죠. 하나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그건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의심이 되는 이런 거죠, 이상한 그렇게. 판결을 한 데에는 당연히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판결문을 씁니까? 전 이거 이제 항소심 올라가잖아요. 1페이지부터 다 고쳤어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었어야 되는 그런 판결문을 엉뚱하게 지금 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배후에 어떤 법무검찰과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보호 심리 전 이게 작동하지 않고선 이렇게 판결문 엉뚱하게 할 수가 그러니까 없죠. 유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뀔 것 같아요. 전 100% 이건 바뀐다고 봐요. 그래요? 너무 무리야. 이걸 이렇게 무죄 쓴다는 것은 구속취소급이에요. 너무 무리야. 구속취소 이 직위형급이에요. 의견은 그럼 지금 사법제도 비서관 하마평에 올랐던 그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 개인 입장이야? 기사가 나갔던데. 아까 물어봤는데 그거 아니래. 아니래. 네. 기사가 저도 한 줄 봐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가 어쨌든 이 판결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주가 조작만 해도 그래요. 공모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니 공무원 시세 시세 조정을 인식. 한다는 알았던 거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공모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판결문에 이렇게 썼어. 김건희는 시세 조정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공모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모잖아.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딱 그런 논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리한 판결을 어거지 논리를 갖다 들이대면서 무죄를 해준 이유가 개인적인 어떤 정말 뭔가 신념이냐 아까 말한 대로 법무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또 그리고 국민의힘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인 신념이냐 아니면 뭐 그것도 있겠죠. 누군가의 그리고 지시를 뭐 누군가의 지시 뭐 묵시적 그게 궁금한 거야. 묵시적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조이대 묵시적. 눈치를 볼 수도 뭐 있죠. 그런 것도 인사 있을 수 때문에. 있겠죠. 네. 근데 저는 뭐 본질적으로는 그 우월 의식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월 의식. 그러니까 우월 의식? 아니 재판을 시작할 때 예. 마치 사자성 굉장히 선거, 사전 선거도. 그것도 그렇지만 재판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어떤 기본 관점과 노선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권력을 갖고 있든 권력을 잃었든 누구나 차별 없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 예. 저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가 딱 하고 가여운 거예요. 당신이 영부인이 아니면 여기 와서 이렇게 재판받을 정도의 범죄가 아닌데 당신이 영부인이라서 영부인이기 때문에 이런 저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억울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엔 전부 유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전부 무죄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텄다고 느꼈던 게 뭐 앞에 그 한자성어나 뭐 인두비오 프롤레오도 그랬지만 라티노. 저는 마스크 안 벗길 때부터도 네. 좀 텄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김건희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선고하는 마지막 촬영 아닙니까? 네. 근데 여전히 마스크 쓰게 하고 앞에 그 최지우 변호사인가 가렸어. 그분이 막더라고요.
준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희 그걸 돈 많이 재판장이 썼는데. 예, 가만히 그걸 놔두더라고요. 시정을 소송지를 안 하고. 전 그때부터도 아니 왜 그렇게 편의를 계속 봐주지? 그랬더니 이제 인두비오 얘기하면서 처음에 시세 조종의 미필적 인식 빼고는 나머지가 완전히 다 엉망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렇죠. 그런 엉뚱한 판결을 해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뭐 한자성어 쓰면서 잘난 척은 있는 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너 무죄 해준 거잖아요. 저는 이거보다 더 오죽하면 그 김건희 씨가 2번이나 절을 하고 얼마나 고마우면. 고맙죠. 예. 고맙지. 저는 박은정 의원의 그 발언 정말 히트 발언인 것 같아요. 뭐라고? 김건희도 깜짝 놀랐을 거다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럼 이제 명태균 이 판결도 그 무죄 났잖아요. 이제 그럼 곧 지방선거잖아요. 특정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해준 뒤에 이거 그 사람한테만 주지 않고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한테 공유하면은 이거 이제 죄 안 되는 거죠 이제. 아니 그건 이제 우인성식 사고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판례가 지금 나온 거 아니야. 아니 하급심이니까 하급심이니까 1심인데 대법원까지. 대법원 판례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믿고 여론조사 특정 후보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큰일 나겠네 그러면. 그러다 구속되는 거지 진짜. 아, 근데 그리고 김건희만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김건희가 아니겠죠. 윤석열 김건희만 봐주는 거고. 거죠. 참 네. 이게 아니 아무리 비공표 여론조사지만 윤석열 김건희 외에 적어도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봐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둘만 근데 이게 논리가 거꾸로 하냐? 그 둘만 봤어야 되는데 네. 다른 사람도 다 봐서 죄가 안 된다는 된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의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네. 논리인데 아니 그 여러 사람이 다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이면 그게 이익이지. 팀 윤석열이 압도적 이익을 본 거죠. 여론을 만들었으니까. 아니 그걸 그리고 통해서. 저는 이제 명태균 씨가 참으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자기를 망상가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내란 속의 윤석열과 김건희는 망상가하고 협력해가지고 네. 대통령 선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망상에 의해서. 그렇지. 네. 야 조만간에 명태균 씨가 좀 내가 반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인성 판사 저격해야 어떻게든 돼. 네, 어, 저격을 해야 돼요. 번호 알아갖고 전화한다 이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안 돼.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전화할 근데 이게 거예요. 망상이 아닌 게 진짜 명태균 뜻대로 다 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대구 김영선 공천도 얻어냈고 그래서 월급도 반띵을 한 게 팩트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망상가라는 식의 그 명태균을 오히려 더 이 법률적으로는 보호해주는 지금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명태균식 수법은 더 장려되는 거예요. 자기 홍보를 위해서 한 거니까 홍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더 해야죠 이런 거를. 그럼 민주주의는 더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장려합니까 판사가? 이거는 뭐 현실감이 없다 이렇게 봐선 안 되고 한 논거를 6개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윤석열만 뭐 받아본 게 아니고 뭐 계약서를 또 안 썼고 또 맞아. 계약서 또 나와 여기에. 계약서 그게 엄청 많이 압권이야. 들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그게 썼고 압권이야. 그리고 뭐 명태균만 본 게 아니라 다 같이 받고 뭐 홍보 효과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김건희가 지시한 정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문구를 명태균 씨가 스스로 작성했어요. 아니 뭘 알아야 김건희가 지시를 지시를 하지. 했어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라니까 김건희가. 지시를 해. 계약서가 아니 그리고 진짜 압권이야. 김건희가 충성했잖아요. 그렇죠. 예, 김건희가 충성한다고 했잖아요. 그 명태균 냅 씨한테 충성. 냅 충성 이렇게 보낸 문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증거들을 전부 눈 감고 그걸 무죄로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야, 정말. 계약서가 압권이요 계약서. 오늘 이렇게 세 분이 하니까 텐션이 오늘 이 조합이 좋네. 주제 탓 아닐까요? 아, 주제가. 아니 근데 저는 그 샤넬백도 진짜 기가 막힌 하나는 뭐 하나는 800 뇌물, 짜리 하나는 선물. 날짜에 그러니까 따라서. 800 그러니까 3월 30날 갖다 준 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준 거니까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은 그냥 선물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1200 청탁을 하지 않고 네. 조금 뒤에 청탁을 했다는 그냥 거냐? 고맙다고 대선 도와줘서 고맙다 서로 인사한 거니까 그건 괜찮다. 저는 양분 어머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한 소 100마리 키우는데 어차피 키우는 거 한 마리 농림부 장관 갖다 주지 뭐 계약서도 안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뇌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 고맙다고 한 거고 계약서도 안 썼고 뭐 이례적인 선물이고 무죄네요. 계약서 말도 안 썼어요.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제일 화가 나냐면 평범한 시민들은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에 학교에서 이거 요구르트병 하나 커피 한 잔 뭐 애들이 선생님 생일이라고 케이크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 조각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었어요. 예, 그렇지. 예. 예, 그랬는데 이제는 800만 원짜리 샤넬백 그러니까. 정도는 그냥 선물로 줘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미쳤어요. 윤영호 씨가 왜 그 김건희 씨한테 샤넬백을 왜 갖다 줬겠어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굳이 말을 해야 알아요? 아니 말은 3주 뒤에 하긴 했어. 했어요. 예. 아, 먼저 선물 갖다 주면 그 나중에 청탁하면은 그건 그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참나 이게. 옛날에 그 전노 비자금 수사할 때 예. 옛날에는 정치권에 관행적으로 당선 축하금이라는 게 있었죠. 맞아요. 예. 옛날에. 특히 대통령 같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잡게 되면 예. 재벌 회장들이 이제 맞아. 당선인 신분일 때 당선 축하금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예. 물론 단위가 훨씬 크지만. 예. 근데 제 기억엔 그거 다 묵시적인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앞으로 있다 그래갖고 다 나중에 뇌물로 우유했던 거로 예. 기억을 사전수뢰.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수뢰, 예. 그러니까 뇌물로 우유를 한 거죠. 그게 맞지. 그럼. 누가 그냥 줘? 왜 줘? 그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선거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사람은 김건희 측인데 그러면 김건희가 윤영호 본부장한테 뭘 사줘야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사줘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거꾸로잖아. 그렇지. 거꾸로. 그러니까 뇌물이죠, 말은 이게. 김건희가 고맙다 그러는데 여기서 줬잖아요. 고마운데 그러네. 선물을 더 받아. 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아니, 그게 그리고 맞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알선수재를 적용할 게 아니라 이건 뇌물이에요. 뇌물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최순실 사례를 생각해 보면 왜 최순실은 그럼 뇌물로 공동 그러니까. 정범으로 됩니까? 네. 만약에 저는 우인성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요, 최순실이 지금 재심 청구를 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왜 김건희는 가족 공동체고 권력 공동체고 뭐 지갑만 같이 씁니까? 거의 숟가락 젓가락 다 같이 쓰는 사이 아니에요. 부부인데. 모든 의사결정을 더 같이 한다고 매일 붙어 있는 사이 아닙니까? 예. 근데 갑자기 최순실은 막 뇌물까지 적용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복역 중인데 우인성 부장은 이거 뭐 앞에 거는 띄고요 무죄, 뒤에 것만 알선수재, 일부 유죄. 그러니까. 이 최순실이 이거는 지금 가장 분노할 전 판결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건희가 V0로서 행세하면서 권력을 농단한 그 범죄가 제일 큰 거잖아요. 사실은.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을 동원하고 뭐 인사를 막 해버리고 이랬던 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당의 공천에 막 개입해가지고 뭐 당선인이 사유화. 미르라고 했어요. 막 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눈을 감고 우인성 판사가 한 거라고는 그냥 사치품을 좋아하는 생각 없는 여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도덕적으로는 품행에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한테 죄를 물을 정도의 심각한 건 아니야라고 특별히 봐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 김건희가 너무 예뻐서 저는 그것보다는 김건희 뒤에 장막 뒤에 있는 검찰 권력, 그 다음에 법원 권력, 핵심은 저는 대한민국의 법조 귀족. 법조 엘리트, 법조 카르텔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김건희를 이렇게 봐준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이네.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 이준석 젓가락 또 얹었거든요. 여기도 그 비공표 여론조사 이게 이준석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어요. 애초부터 이번 사건은 비공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표 여론조사라는 건 애초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 공표 행위를 이거를 처벌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부터 처벌 근거가 없었다.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 공표를 하냐 안 하냐 요거만 지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건 근데 맞습니까? 이준석 의원은 사실은 그 법률을 잘 모르죠. 물론 그렇겠지. 뭐 법률가 예, 출신이 예, 아니니까 뭐 법률은 모르는 건데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막 문제를 어렵게 뭐 풀어내서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자기가 좀 엮여 있잖아, 지금. 사실은 자기도 엮여 있죠. 예. 자기 문제죠. 자, 이 김건희에 대해서 언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아니지. 아니야,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야. 예.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그 정치 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 이외의 통로로 재산적 이익을 얻었다는 거로 기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논란이 돼야지 왜 갑자기 뜬금없는 공직선거법을 여기다 그러네. 들이다 대. 그래서 예. 저게 하는 거 물타.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 예. 근데 그러니까 읽다 보면 뭐 어려운 말을 써놓은 것 같아서 헷갈려. 그래서 아이씨 뭐 맞는 얘기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그냥 이렇게 보면
허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데 엉뚱한 소리래 보면 일부러 저래 아니, 보면. 그것도 그렇고 그 이준석 의원은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될 게 이거 2심 가서 깨질 게 유력할 뿐만 아니라 김건희 판결에 모든 국민들은 다 분노하고 있거든요. 네. 이준석만 김건희 판결 잘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내란 세력 플러스 이준석. 뭐 지금 초록은 동색입니까? 뭐 DNA를 감출 수가 없어요? 준석 DNA를? 내란 DNA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우인성 판사 판결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얘기는. 그리고 지금 이걸 비판하는 세력들이 예. 마치 사법부를 또 흔든다 요 프레임으로 좀 가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거 누가 좋아하는 얘기입니까? 옛날에도 하나회 청산하면 누가 반발했을까요? 하나회와 하나의 가족들이 반발을 했을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구도가. 이준석 의원은 자꾸 저러는 게 네. 뭔가 찔리는구나. 뭔가 지금 여기서 우인성을 쉴드 쳐야 본인이 이익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잘 집어주신 대로 막 공직선거법 막 다 섞어버리는 거야 그냥. 아니 자기가 선거법으로 걸릴까봐 저거 써놓은 거 아니에요? 미리 연막 치고 미리 연막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다 한패였지. 그러니까. 당시는 원팀이죠 원팀. 원팀. 예. 김건희, 명태균, 이준석, 윤석열. 뭐 네. 김종인 김종인. 뭐다 원팀이었죠. 다 한패였지 다 한패거리였죠.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 이후에. 그래서 엉뚱한 의문의 일패는 홍준표가 이제 당한 거고. 그 명태균 씨가 이미 얘기했죠. 이를테면 그 뭐죠? 그 칠불사. 칠불사 회동이 전격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다 한 팀이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갈라선 거다. 아까 그 2심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제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구성될 거잖아요. 네. 고법에서. 이게 그런데 2월에 정기 법관 정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법도 이제 정기 인사가 될 텐데 그렇죠. 조희대 대법관이 인사권을 어쨌든 최종 결정하는 거잖아요. 괜찮느냐? 어? 예를 들어서 조희대 라인으로 다 그냥 고법을 다 그냥 몰아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예. 내란 특별 재판부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반대 의견을 했던 게 일단 원안대로 하면 이게 위헌 시비에 분명히 걸릴 거고 예. 최종적으로 통과된 안은 예. 이 법이 있으나 없으나 뭔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 법을 통과시켜서 실질적인 변화 내지는 소득이 뭐지? 이게 매우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장 전담도 내란 전담 영장 판사를 따로 둬야 된다고 그래서 결과를 봐. 뭔 차이가 생겼어 지금. 일단 그러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는 기존의 그 4명 중에서 중앙지법 4명 중에서 2명을 일단 하긴 했는데 법원 정기 인사 때 저 뭐 새로 하긴 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뭐 네. 이스나 이동 일단 뭐 때문에 임시로 저렇게 두 사람을 한 거고 예. 새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법사위 차원에서는 매우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영장 전담 만들라고 했더니 고작 한다는 게 중앙지법에 있던 넷 가운데 둘을 골라가지고 세운 거냐. 예. 이거는 그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거다. 이제 예. 이런 판단을 법사위 차원에서는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희대 코트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가져가려고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이를테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들만 쫙 해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결론을 내줄 수 있을 거냐? 저는 그것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알 수 없죠. 그리고 뭐 판관의 독립을 늘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도 함부로 예단할 수도 없고 저는 굉장히 불안한 시절이 또 닥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게 지금 김건희 사건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내란 그 법에 그쵸. 김건희 이 사건은 사건은 안 거기서 안 들어가니까 하죠. 이제 그건 이제 일반 고법에 가서 하고 이제 조희대 영향권 안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있는 2차 건데. 특검에서 김건희가 내란과의 어떤 연관성이 그렇죠.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그건 달라질 수 변론으로 있죠. 하고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제가 차선책으로 찬성을 했던 것은 원래대로 하면 이건 휴먼 에러를 고치지 않고서는 2027년 6월 달까지는 조희대 체제에서 그러니까. 어떤 재판도 지금 이 불신이 더 가중될 뿐이지 해결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부득이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제가 인정하지만 앞으로도 조희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계속적으로 본인의 그 영향력을 확대 강화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선거 국면에 당장 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는 이 조이대 체제에 대해서 이거 가만 놔두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그 여론이 저는 더 들끓을 수밖에 없다 봐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또 법의 취지를 몰각시켜서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들을 지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국민들과 국회가 기회를 줬죠. 한 번은 그래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갈 테니까 한번 해봐라. 또 이걸로 장난을 치네. 그럼 이제는 지기현 탄핵과 조이대 국정조사를 저는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이 조이대 체제는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느냐? 이 휴먼 에러를 바로잡는 여론을 이거 뭐 다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조이대가 또 무슨 짓을 추가로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희대의 판결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 후보 시절에 했던 그 여러 가지 배당에 관한 조작 부분과 정치 개입 활동과 또 선거기회 균등을 침해했던 이런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전 이제는 국민들이 그럼 언제까지 이걸 좀 참아줘야 되느냐. 이 여론도 저는 또 잠잠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만들 때 판사회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규현 같은 판사도 있지만 이진관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판사들의 법관들의 뭐라 해야 됩니까? 집단지성. 집단지성을 좀 믿고 그 사람들의 결정을 좀 기다려 보자. 어떤 사람들을 그 추천하게 될지. 근데 지금 법원에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여기에 엮이면은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아서 서로 기피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진관 같은 사람들도 많고 또 뭐 덜어는 지기현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게 아니라 다수는 지기현이나 우인성 같은 사람들이고 한두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간다 하더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차이를 잘 모르겠네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한참 논란이 뜨거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방법원하고 서울 고등법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고등부장 정도 되면 그래도 예. 다 조이대 손이 안 묻은 사람들이 없을.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반대로. 아니 뭐 그 전에 손이 묻었건 말건 간에 서울 고등부장 정도 되면 다 자기 앞가름을 해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해. 그게 뭐 대법원장이 시킨다고 그거대로 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속된 표현으로 머리가 굵어질 대로 굵어져서 그렇게 뭐 한다고 말 안 들어. 그래요? 난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 2심보다도 지금 당장 2월 19일 날 지기현 재판부가 그거는 진짜 예. 이번에 판결 가장 보면서 야 이거 안심할 때가 아닌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 그랬어요. 갑자기 아플 결심. 배탈날 결심. 배탈날 결심. 그 계속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월 19일 선고가 되느냐. 진짜 그날 서울구치소 호송버스에 윤석열 피고인이 탑승한 걸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 2월 19일 날 선고가 될지. 그 대개의 경우 판사들이 재판을 2시 또는 2시 10분에 잡는데 지규현은 특이하게 3시에 잡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플 결심을 하면 강제 구인해서 데리고 오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1시간 정도 잡아서 그래서 3시로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규현이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의지의 오후 3시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고 그런 사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자 오늘 조합 아주 좋았습니다. 3남매 조합 좋았어. 의외로 좋네. 난 펜션이 오늘. 오늘 장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두 형제분 신인규, 김영남 그 형제분도 좋았고요. 여기는 조금 끈끈한 가족애를 중심으로. 여기 다 여기 가족애로. 가족애로. 한 가족. 여기 길바닥 삼형제라. 자, 세 분 고맙고 자 지난주 서초동 대법원 앞 내란 청산 집회 때 정말 엄청 추웠습니다. 뭐 지금 저 사진 보시면은 추운 게 막 표정 보면 아시잖아요. 내일은 좀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4시에도 서초역 8번 출구에서 이 대법원 앞에서 내란 청산 집회 있습니다. 열받는 사람 다 모이자니 내일 오후 4시 거기서 뵙겠습니다. 기자 홍사훈이었습니다.